김준우 쟁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늘 또 봐도 반가운 얼굴이신데, 네, 안 그래도 오늘 또 김동완 대표님께서 너무 멋있다고 네, 또 칭찬을 오늘따라, 바로 하시더라고요. 오늘따라 멋있으십니다. 안 입던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예. 이 또 약간 크립토 성시경 그렇죠. 또 이렇게 저희 안티 팬들을 아닙니다. 양성을 네. 아니 저희 크립토 플러스에 제가 한 쭉 봤거든요. 근데 네. 라이브 댓글이 한 3주째 그런 이제 팬이 생겼더라고요. 크립토 그래서 성시경으로요?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 네. 그렇군요. 네. 외모가 아니고 말씀 잘하는 외모도 약간 건가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죠. 약간 또 안경도 지성적인, 쓰시고, 그죠? 네. 예. 그런.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뭔 얘기하다가 지금 길을 잃었죠? 저희가. 아니 네. 오늘 RWA 이야기 네. 또 준비해 주셨다고 저희가 전에 들었는데, 네. 어떤 토픽이죠? 네. 사실 요즘 시장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할 얘기들이 좀 비슷하게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좀 더 애초에 이 시장 자체를 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차원에서 좀 고민을 했었고 RWA다 뭐 토큰 증권이다 주식 토큰하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얘기는 되게 많은데 그래서 진짜 지금 무슨 상황이냐 어떻게 되고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그런 조각조각의 정보를 넘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아실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도 근데 저 말이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이게 약간 나 자신에 대해서 약간 이게 의심이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이게 있습니다. 맞나 지금 내가 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RWA가 정말 미래가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이제 그런 생각 해봐요. 약간. 두 분은 워낙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이제 보이거든요. AI 반도체 막 이런 게 보이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RWA 얘기는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했었죠. 이제 컨셉 자체는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이게 조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이제 포인트일 것 같고 네. 그리고 누가 이쪽에 조금 이 욕심을 내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네. 번째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요거일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성장성에 관련한 얘기일 것 같은데 첫 번째부터 조금 얘기를 풀어주시면. 네, 실체는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절대적인 양 측면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실물 자산 대비는 0.01% 네. 미만이라서 그러니까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규모가 들어와 있는 규모라서 아직은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그걸 좀 흥미롭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자금의 성격이 들어왔는가에 대한 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017년, 18년부터 이어졌었던 토큰 시장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투기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는 이제 실제로 투기 자금의 성격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었다 보니까 기존의 ICO는 투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네. 0.01%밖에 안 되는 비율이라고 하지만 제일 먼저 들어와 있는 자산이 뭐냐라고 하면은 US 달러, 미국 국채 같은 가장 보수적인 성격의 자금들이 먼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었을 때에는 이거는 투기적 형태의 성장 모델을 그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바닥을 깔고 가는 인프라 형태의 성장에 자금 유입이 처음부터 보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한 형태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RWA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는 네. 이게 유즈 케이스로 접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내러티브를 만들기가 좋은 게 유즈 케이스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를 RWA를 합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서비스 나온 게 한우를 조각을 내가지고 맞아요. 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럼 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조금 어렵거든요. 이렇게 너무 제한적인 유스 케이스밖에 사용되지 않는데 말씀하셨다시피 US 달러하고 채권이 그리고 이제 사실 규모도 저희가 10,0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건 세상에 자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고 네. 이것도 지금 사실 한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네, 좀 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네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예전에는 블록체인 쪽이 금융 자산을 원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발행해보자, 이것도 발행해보자였던 것 같고 요즘은 반대로 이와 같은 안전자산 형태의 이제 보수적인 자산들이 우리는 블록체인을 필요로 해. 계속 얘기 드렸던 24시간 거래부터 네. 이제 쪼개서 팔 수 있는 등등 여러 요인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산들이 블록체인을 원하는 형태로서 그 구도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내에서 사실 뭐 그 국채나 USD 이쪽이 또 있긴 하다고 하지만 이제 시장 규모나 이런 자금 구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좀 자리를 잘 잡은 그런 섹터가 있나요? 아, 네. 그 섹터도 이제 그 자산 규모도 그 발전이랑 똑같은 형태인데 그 사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그 요즘 뭐 토크나 증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페이스X다, 뭐 심지어 뭐 삼성전자 뭐 레버리지 상품이 뭐 10배 레버리지 상품이 크립토로 올라왔다더라 뭐 등등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좀 굳이 대회랑 비교를 해보자면 그 좀 인기상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자꾸 비유에 대한 압박이 있어가지고 아니 너무 좋습니다. 네, 이해가 쉬워요. 저 같은 아니, 사람은. 네. 완전 빅히트 했지 않습니까? 응원봉. 응원봉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할 때마다 무슨 비유를 할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 그 관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 규모가 지금 한 460조 정도 네. 잡혀 있고 네. 이제 그로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가 있는 그 근간 이제 보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언더라잉 에셋 기초 자산 형태로 있는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는 한 20조, 22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토크나 증권이나 이제 주식이 발행이 된 것 같은 게 이제 몇 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규모 차이는 가장 안전 자산이 가장 큰 거부터 그리고 거기는 이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복합 금융 상품 형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진화의 방향도 이제 밑에서 깔아주는 안전 자산부터 점점 더 고도화되는 금융 자산 형태로 가고 있고 규모도 똑같은 규모로 좀 따라가고 있지만 워낙 이제 관심도가 많다 보니까 이제 토크나 증권 쪽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토크나 증권 되게 이미 와 있나 보다라고 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압도적으로 덩어리가 채권 쪽이 큽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네. 이 RWA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도 시총이 네. 꽤 많은 수준이고. 네. 근데 이게 그 국채나 이제 MMF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예전부터 있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그럼 옛날엔 왜 못 들어왔냐? 기술도 규제도 사실 아니었고 그때는 미국이 그 중앙 그 이자가 뭐 0%대다 보니까 그렇죠. 국채의 매력도가 없었어요. 돈이 들어올 이유가 없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4%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기존의 온체인에 이미 넘어가 있는 발행이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는 이자를 어떻게 받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미 발행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이자 상품으로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신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이 체인 쪽으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다라는 건 안 맞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들어왔는데 굳이 우리가 이자를 안 받을 이유가 있냐라는 형태로 이렇게 좀 넘어가다 보니까 이 시장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블록체인 자체보다는 그 매크로에서 국채의 이자가 매력적이 된 게 오히려 더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갔던 건 아닌데 네.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네,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좀 네, 된 맞습니다. 거군요. 그 금리가 내려가면은 거꾸로 좀 약간 위축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원래 이제 그 채권이랑 뭐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계속 자금 순환이 있는 것처럼 네. 그 섹터에 대한 순환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일단 아직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성장은 계속 하겠지만 성장 속도는 이제 뭐 국채 이자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당연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환경이 사실은 이제 RWA가 돌아가기도 쉬운 환경이다. 네,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네. 그러니까 비들이래. 그 블랙록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블랙록의 상품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또 의외네요. 왜죠?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네.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블랙록의 상품 대부분은 미국에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사려면 달러를 바꿔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KYC 과정을 네, 거치고 네, 네. 뭘 해야지 살 수가 있어요. 대부분 뭐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그리고 블랙록은 사실 이제 적격 투자자가 아니면은 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근데 저는 적격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경의 어떤 그 허들을 낮춰주는 이 담장을 낮춰주는 또 역할이 RWA에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네. 이제 누가 좋으냐 하면 저는 압도적으로 월가의 기업들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다 좀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라고 보면 비유를 될까요? 하자면 저도 비유를 해보면 비유를 네. 하자면 비유 대결. 네, 홈플러스 이마트가 네. 배달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편리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안 동네 시킬 이유가 없죠. 동네 슈퍼들이 가격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재 있는 금융사들이나 뭐 이런 상품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온체인 금융 RWA가 무서운 점은 약간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블랙록도 들어오고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 뭐 벤지 같은 상품들 대형 운용사들이 좀 시장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많이 보시니까 네. 혹시 다른 나라들도 좀 이런 움직임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시도는 먼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스위스도 그렇고 그 우리가 싱가포르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건데 그 이 두 군데에서는 사실 규모적인 스케일링을 먼저 하긴 되게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유럽의 혹은 글로벌의 혹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브라고 하는 거는 본체에서 정해져서 시작되기 전에 허브에서 먼저 시작되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럼 다만 스위스나 싱가포르는 왜 먼저 시작됐냐? 다르게 보면은 기존 금융 시장에서 얻을 것들이 절대적으로 실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잃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된 환경 내에서 테스트를 먼저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싱가포르나 뭐 스위스 같은 데에서 이런 국채 MMF 토큰화가 먼저 실험적으로 이제 통제된 그 환경에서 실행이 된 거고 그걸 보고 이제 미국의 금융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을 하고 이제 규모를 키워나간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험이 끝난 뒤에는 미국에서부터 채택이 돼서 이제 그 주변 뭐 2군, 3군 국가들로까지 이제 확장되는 형태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글로벌 전통 금융 기관들이 이렇게 서로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네. 봐도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를? 네,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오히려 금융시장이 가장 보수적인 미국처럼 제일 큰 국가가 가장 보수적일 수 있는데 요즘 뭐 사실 매주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뭐 OUSD 얘기도 나왔었고 하는 것처럼 네. 금융시장 전체를 봤었을 때는 그 보수적인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김동완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그 체감을 하기가 어려운 게 한국 금융기관들은 그와 좀 다른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체감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게 반대로 가고 있나요? 네, 반대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왜 이렇게 한국 싫어하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자금이자 가장 근간이 되는 사실 우리나라도 주식 투자를 하려는데 원화 없이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할 수가 없고 이자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미국은 그 똑같은 순서에 맞춰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돼서 미국 달러가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채에 대한 뭐 이제 뭐 라이도나 뭐 이런 것들 온도 등등이 하면서 이제 발행 쪽으로 들어왔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좀 복합 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다른 펀드들이나 아니면 주식 토큰화 같은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고 네. 그리고 뭐 이자 상품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고 한 상황에서 갑자기 제일 먼저 하는 게 복합 상품부터 먼저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뭐 아시다시피 뭐 아까 한우 얘기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인데 네. 그거를 조각 투자를 하는 것들도 사실 최근 예. 이제 몇 달 사이 이제 뭐 정리를 했어요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원화도 없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잘 된다고 치더라도 한국에서 하는데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규모적 성장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형태인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에서 가고 있는 트렌드는 그런 형태, 이렇게 보수적 자금부터 꾸준히 올라오는 형태의 구조를 따라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 반대편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RW 시장에 대한 인지나 그 와닿는 정도, 체감 정도도 해외에서 느끼는 거랑은 한국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른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나무도 OUSD 그걸 만드는 것에 참여하는 그 기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게 USD 스테이블 코인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지금 점유율이 98%, 99%다 보니까 네.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또 한국이 언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갈지도 모르고 사실 요즘 이제 그 예금 토큰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도 그렇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보고 기다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럼 USD 진영부터 먼저 조인을 하자.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부터 이제 뭐 그 체질 개선을 해보자라는 게 요즘 기업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네. 사실 이제 비유 세 번째 비유 좋은데 해보니까 좋은데. 예예. 네. 그 지금 도로가 예. 비포장이라는 거잖아요, 한국.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한국은 도로가 비포장인데 여기에 굉장히 최신형 가로등을 세우고 있는 약간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맞지 거네요. 않는. 네, 맞습니다. 네. 아, 순서에 맞지 않는 네, 그런 네. 거죠. 발은 다 진창으로 빠져가지고 젖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밝은 것도 좋지만 네, 네. 하여튼 뭔가 이게 기본이 체계가 있어요. 네. 네, 먼저 이제 보도블록부터 깔고 포장부터 하고 네.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이 사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네.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 궁금합니다. 오늘의 비유 전쟁으로 예, 네 번째 비유 가시죠. 저 진짜 스키를 잘 타지 않는데 네. 스키도 우여곡절 어떻게 배우면 중급까지는 가는데 이제 상급 최상급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우리가 네. 기본을 다지고 인프라를 만들고 하는 뭐 원화가 들어오고 그로부터 원화 기반의 금리가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위에 거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규모적 성장을 하고자 할 때 네.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다시 그때 가서 돌아가야 되는 게임 그러면서 구조를 다시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뭐 느려지는 것도 느려지겠지만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 교체 비용이나 전환 비용은 사실상 뭐 여러 기회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이 이제 초래될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캐시우드 네. 대표가 나왔을 때 저희가 여쭤봤을 때는 그 예금 토큰이랑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이제 뭐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각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지금 또 오늘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미국의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나라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네네. 사실 어디는 예금 토큰이 좀 더 점유율이 크다던가 뭐 이렇게 될 건데 네. 근데 근데 그런 각자의 상황이 있는 나라들이 이 연결이 잘 돼서 네. 산업이 발전하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근데 그 이론 이상적으로 보면 가능할 건데 이제 그것 역시도 좀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뭐 늘 블록체인이 탈중앙화 중앙화를 얘기를 하지만 뭐 오히려 뭐 리플처럼 조금 더 중앙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더 탈중앙화해서 운영되는 것이 같이 가고 있고 메인넷도 캔톤처럼 조금 더 통제된 것과 아닌 것들이 있고 최근에 OUSD처럼 더 컨소시엄 형태와 테더나 이제 서클처럼 조금 더 뭐 다른 형태가 이제 존재를 하는 것처럼 두 가지가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오픈 인프라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화와 규제에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논의만 있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그게 가기 위한 기본적인 원래 태생으로서의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이 나왔었던 그 기술의 생태적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무시한 형태의 이제 그 한쪽으로만 너무 쏠림된 이제 것들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한 6년 7년 전에 프라이빗 체인이 맞냐 뭐 퍼블릭 체인이 맞냐의 논쟁에서 결국에는 프라이빗보다는 퍼블릭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프라이빗 기능을 더해가는 형태로 발전이 됐었던 거를 되짚어 봤을 때는 좀 균형이 아직 안 맞는 부분들은 좀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네. 그 뭐 다 쉬쉬하고 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얘기를 꺼리지만 한국은 그냥 관치의 나라거든요. 특히 금융 부분의 관치가 엄청 강합니다. 그립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관치를 놓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지금 공무원 공직 사회에서 네. 계속 아마 그런 시도를 할 텐데 가령 OUSD 같은 이제 파트너십으로 컨소시엄으로 만들거든요. 여기를 관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할 수가 부분이죠. 없어요. 다 외국 회사고 발행사도 외국사고 파트너십 기업으로 한국 기업이 일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일 있죠. 뿐. 네. 아마 그들도 유통 관련한 제한적인 역할을 아마 하게 될 텐데.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공백이 생깁니다. 정책 공백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이 잘 되고 어쨌든 네.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네. 요것만 좀 풀어준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글로벌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볼 수 있는데 아, 대표님 미소를 지으시는데요. 행복한 상상일 네. 수 있네요. 네, 이게 뭐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그냥 무작정 막 불만 그 열뻗치는 상황들만 많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 균형 잡혀서 생각을 하게 된 건 아까 싱가포르랑 스위스는 왜 그렇게 먼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거기는 내수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제조업 기반이라 할 것도 별로 없고 기존에 이제 큰 회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이 결국 허브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네. 싱가포르, 네. 스위스를 떠올렸을 때 한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조업도 있고 우리의 서비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냥 가볍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은 물론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국도 좀 복합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상황이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만큼 진취적으로 제도 설계에는 어렵다라는 결론 하에 있었을 때 지금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이런 데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 OUSD를 조인을 한다던가 하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한국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참여를 하게 하거나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해외 진출해서 성과를 글로벌에서 내려고 했었을 때 그에 대한 이제 발목을 잡으려 한다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진출을 오히려 좀 도와줄 수 있는 형태의 고민들이 조금 더 있다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해외 진출을 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네. 이제 그 규제의 성지들이 이제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으로 이제 진출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그런 해외에서 더 플레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해외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꼭 한국 내에 어떤 샌드박스를 고민하기보다는 해외 진출했을 때 어떤 좀 그런 역외선 샌드박스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 회사들도 더 글로벌 시장에서 좀 싸워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이제 OUSD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오신 김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OUSD가 잘 될 거냐? 근데 지금 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거의 양분되어 있잖아요. 네네. 테더 아니면은 뭐 이제 서클인데 서클에서. USDC 네. 아니면 USDT인데 OUSD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지금 그림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잘 짠 것 같아요. 뭐 네. 100개가 넘는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네네. 한다라고 했고 내부를 살펴보면 이게 탈중앙화도 아니고 중앙화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한 네. 그러니까 중앙화지만 네. 사실 보통 지금까지 얘기됐었던 어떤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열려있는 구조인 것 같거든요.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 기사 잡혔을 때는 엄청나게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전 좀 이제 숫자를 좀 따져봤었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은 이제 120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네. 이제 조금 더 기업은 결국에는 이익의 규모, 이게 수익의 규모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뭐 서클에 뭐 가져가던 뭐 거의 일부를 뭐 몇백억이다 1년에 이거를 삼성전자가 쓰인 만큼 그거를 정산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몇백억이 삼성전자한테 무슨 의미를 가질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인 규모가 일반인들이 보기엔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전체 경영 관점에서는 너무 작은 금액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개 부처 혹은 일개 부문 정도가 네. 고민하는 거다 보면 그냥 그거를 적극적으로 OUSD를 썼을 때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 다른 이점들인 뭐 기존 인프라나 디파이 생태계가 연결이 잘 돼 있거나 등등해서 뭐 서클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뭐 테더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썼을 때 가진 이점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뭐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작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보다는 회사 전체 수익의 작은 비중밖에 차지 않는 그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여기 OUSD에만 묶여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네. 저는 그거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OUSD 들어갔지만 그렇죠. OUSD 들어갔을 때보다 지금 서클이나 테더에서 테더는 아니고 서클에서 돈을 버는 게 수천억 이상이 넘어간 상태에서 과연 OUSD가 수천억 이상의 돈을 벌어주기 전까지는 그 코인베이스는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서클 생태계를 키우는 데 관심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이게 이상적으로는 되게 맞는 얘기지만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나 득실을 따져봤을 때 기업들이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솔직히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 회사를 키우면서도 몇 명의 어떤 컨센서스를 모으기도 어려운데 120군데 곳들이 심지어 경쟁사들이 뒤섞여 있는 과정에서 그거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쉬울까? 그리고 뭐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뭐 비자나 이제 마스터카드인데서 뭐 30군데의 기업의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냈을 때 거버넌스가 생각보다 꽤 어려워서 좌초됐었던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실제 득실 측면에서 그리고 실현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모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좋을 수 있지만 아주 완전히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 네네. 이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아까 규제 얘기하셨을 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한 가지 있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저희가 지난주였나 이제 규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한국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냐 했을 때 미국에 이제 뭐 지니어스 법안이 나왔고 이제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고 이러면서 뭔가 좀 체계가 잡혀가면 그때 뭔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규제를 만들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들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그게 괜찮을지. 규제는 뒤에 따라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규제가 들어오는 거는 그 뒤에서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뭐 실제로 수익이 지켜지고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이제 출발선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금 토큰이 언제 시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내년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년 되면은 바로 시작이 되나? 통과가 되면 이제 시행령 만들고 뭐 이제 또 고민하고 하다 보면은 최소한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에 비해서 최소 2년에서 3, 4년 정도는 늦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의 이미 98%, 99%를 가진 USD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와 온갖 그 자금, 토크나 증권이 돌아가고 있을 때 그거를 뒤늦게 들어가서 원화를 가지고 뒤집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 있겠죠. 왜냐하면 그 2, 3년의 공백 동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의 토크나 증권, 미국 국채 투자, 내가 USD를 그냥 가지고 USDT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내가 이걸 그냥 은행에 해서 이자를 받을 건가 아니면 미국 국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가지고 4%를 네. 보고 있을 건가에 대한 그 선택이 그냥 클릭 한 번에 달리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규제가 2, 3년 늦어졌을 때는 뭐 100m 달리기 했을 때 처음에 그 좁은 거리에서 누가 한 2초 먼저 출발하게 해줬을 때 어마어마한 그렇죠. 극복할 수 없는 그렇죠.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실질적인 시간의 길이보다는 그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사실상 사업 기회로서는 꽤나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지금 김준우 대표님 모시고 RWA 시대에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를 쭉 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쭉 얘기를 한 거는 아무래도 이 빌더들 그러니까 사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공감될 만한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알트코인을 RWA 시대에도 이제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투자를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제가 가끔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RWA 시대에 잘 나갈 코인을 내놔라 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내놔라. 예. 예. 그 뭐 이름을 말해라. 네. 아,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네. 저는 약간 그 이름을 말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쵸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투자적인 포인트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블랙록에 투자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RWA 시대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아, 네. 지금 RWA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온다라는 거엔 대부분 공감을 하지 언제냐에 있어서 이제 엑싯에 대한 기간을 얼마나 보는가가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의 테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이제 결제 쪽이었었고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서 미국 국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RWA에 대한 것들이 늘 투자한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발행 쪽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상장된 이제 스큐리타이즈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금 더 토큰 기반의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미국 국채 토큰화에 대해서 지금 핵심적으로 노력하는 뭐 온도라든가 뭐 이자 기반의 뭐 라이도라든가 뭐 등등등의 그 발행 측면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이자 지급 측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뭐 두 번째로는 그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발행이 되고 나면은 네. 그 많은 그 RWA나 우리가 드는 주식도 토큰화 됐더라 이런 것들의 한계점이 미러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실물 자산에 대한 정확한 청구권이 없는 형태, 그렇죠. 청산권이 없는 형태로 투자가 그냥 가격을 추정하는 형태로만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체인링크 같은
어쨌든 그 오라클 데이터에 대한 거를 보장을 해 원본 데이터를 보장해주는 형태의 지향점을 가진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너무 초기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속 얘기가 됐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협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섹터로는 이제 그런 쪽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지금은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보더라도 RWA 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기다려야 되는 거는 자율주행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기술적인 우수성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기보다는 사고 났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책임 소재인 것처럼 이 시장도 똑같습니다. RWA 시장이 나와서 만약에 큰 게 발행이 됐는데 시장이 급락하고 하면서 환매가 안 될 때 청산에 문제가 생길 때, 즉 실패의 규칙이 어떻게 정확하게 분간이 돼서 그게 잘 돌아가더라. 즉 리스크 컨트롤이 어떤 식의 어떤 익스포저로 어떻게 되더라에 대한 그 룰 세팅과 그게 일어나는 걸 보는 게 핵심이라서 앞으로는 이게 잘 되고 있는 가능성을 많이 있고 이게 얼마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방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대한 케이스를 우리는 이 시장에서 제일 기다려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RWA 시대를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크로스 앵글 김준호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